오늘은 우리 교재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부가가치세 이론에 대한 실전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부가가치세 이론을 일단 거기서 정리하고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한 더 자세한 것은 뒤에서 실무할 때 더 보완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또 이제 한 8시간 정도 소득세 이론을 좀 공부할 텐데요. 자, 소득세란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볼까요? 소득세의 개념. 소득세의 개념. 자,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소득세라고 합니다.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다. 그러면 우리가 소득세에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는 법인소득세. 그걸 우리가 법인세라고 하죠. 법인세. 그러니까 소득세가 사실은 두 개예요.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그런데 뒤에 소득세를 빼버리고 그냥 세장 소득을 빼고 그냥 소득세 하면은 개인소득세를 말하는 거고요. 법인세 하면은 법인소득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라 하는 것은 개인 사업자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도 소득세에 포함이 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 자, 그러면 소득세의 특징을 여기서 6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가가치세의 특징도 부가가치세의 특징이 간접세이다. 또 소비세이다. 일반 소비세라는 거. 그다음에 우리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적용한다든가 국세였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가가치세의 부가가치세 공부할 때 특징으로 정리했었죠. 자, 소득세의 특징을 보면요. 첫 번째, 소득 원천설에 따른다. 이거 소득 원천설. 그래서 소득 원천설이라는 말은 열거주의라는 말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해야 한다.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특징입니다. 네, 우리가 개인의 소득의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개인의 소득에는 종류가 참 많아요. 그것을 조세 당국이 다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이러이러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겠습니다 라고 열거를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 개인은 그런 소득이 발생했으면 신고해서 세금 내면 돼요. 근데 열거된 게 없어. 그럼 과세를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자하고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이자나 배당이 이제 금융소득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금융소득은 그 소득의 유형이 굉장히 어떤 변형되는 소득들이 많아요. 집합 투자를 하는 펀드도 생기고, 옛날에는 은행에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정도의 이제 이자 소득만 있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나와요. 단기 금융상품도 나오고, CD라는 것도 나오고, RP라는 기여보험도 있고요. 아주 금융상품이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이자하고 배당소득은 그 새로운 상품이 나올 때마다 열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예외적으로 유형별 포괄주의. 그래서 유사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
포괄해서 과세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나머지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득 원천설에 의한 과세소득이 범위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열거주의 생각하시면 돼요. 열거주의. 다음 두 번째,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는 소득의 종류를 8가지로 나눕니다. 8가지. 밑에 주 1을 한번 볼까요? 소득세의 종류 8가지는 무엇인가? 밑에 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주 1. 자, 표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줄에 6가지 소득이 있어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6가지를 종합과세소득이라고 해요. 종합과세소득. 즉 종합소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합과세소득. 그래서 이 종합과세소득은 그 옆에 설명이 이 6가지 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게 원칙이다. 합산하여 과세하는 게 원칙이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개인별로 다 합산해.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고요. 예외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라는 표현을 했고, 예외가 뭐냐? 분리과세가 있어요.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분리과세예요. 그래서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된다.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시험에는 이 예외적인 것이 시험에서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뒤에서 소득세 이론 하실 때 이 분리과세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유심히 체크해 두셔야 돼요. 이론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종합과세되는 6가지 종류 외워야죠. 이배사 근연기라고 외워두세요. 이배사 근연기. 이배사 근연기. 이배사 근연기. 처음에 잘 안 외워져요. 예. 그러니까 종합과세 소득 6가지가 뭐지? 이배사 근연기. 첫 자를 딱 따가지고 전부 4자로 되어 있어요. 이 하면 이자소득, 배 하면 배당소득, 사 하면 사업소득, 근 하면 근로소득, 연 하면 연금소득, 기타소득. 첫 자 외우면 대부분 술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배사 근연기. 자,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뭐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 2개는 분류과세. 위에 6개는 종합과세. 밑에 2개는 분류과세. 분리과세라고 아까 했던 것은, 분리과세라는 것은 종합과세인데 예외적으로 분리해서 과세한다는 것이고, 이 분류과세는 애당초부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분류해야 돼. 예외적인 거 없이 퇴직소득 전부 분류과세, 양도소득 전부 분류과세. 이거하고 합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퇴직과 양도는요,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자, 퇴직금. 여러분, 6개월 일해가지고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 나옵니다. 6개월은. 최소 1년 이상. 최소 1년. 그러니까, 퇴직금은 10년, 20년 이렇게 근속 연수가 3년 이런 식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퇴직금이 쌓여가지고 퇴직할 때 일시에 받죠, 그걸. 일시금으로. 그러니까 다른 소득하고 합치면은 금액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이게. 퇴직금 자체가 덩어리가 크니까. 그래서 분류과세. 회사에서 퇴직할 때 퇴직금은 원천징수합니다. 퇴직금 받을 때 정산해가지고, 연말정산해가지고, 원천징수해서 세금 내고 회사를 나오게 되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이런 다른 소득하고 5월 달에 합산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 양도소득 역시 분류과세 소득입니다. 네, 양도소득. 우리가 개인들이 양도소득이 뭐가 있나요? 네, 만약에 내가 살고 있던 집이 있는데요. 그 집은 1억에 샀던 집이에요. 10년 전에. 근데 이번에 저쪽으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면서 10년 전에 샀던 집을 파니까 3억에 팔렸네요. 그러면 우리가 양도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이 제외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양도소득이 과세된다는 가정을 해서 봤을 때, 그러면 판매 금액은 3억이요. 처음에 취득한 금액은 1억이니까 양도소득 금액이 3억 빼기 1억은 2억이죠. 그 2억에 대해서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과세를 하는 게 양도소득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은 갑자기 2억이 생겼네. 이것은 뭐예요?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한 양도소득인 거죠. 네. 그래서 퇴직소득, 양도소득 모두 분류과세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분류과세. 이 8가지를 뭐라고 부른다? 소득세라고 부른다. 소득세. 그래서 소득세는 어떻게 되냐? 종류에 따른 과세를 하고 있다. 종류가 8가지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8가지 중에서 6가지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종합과세 되는 것을 기준으로 공부하시게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소득세의 특징을 보니까 개인 단위 과세 제도다. 철저하게 개인 단위 과세입니다. 합산하지 않아요. 배우자 거하고 합산하지 않고 부모 자식 간에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개인 단위 과세예요. 근데 그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다만 예외적으로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손익 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겠다. 네. 그러니까 허위로 같이 동업하는 것처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한 사람이 하는 건데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만약에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냥 한 사람의 소득으로 볼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원칙은 개인 단위 과세다. 자, 다음에 원천징수. 그러니까 이제 동거하는 가족인 경우에 조심해야 돼요. 동거하는 가족인 경우에 그 공동 대표나 이렇게 공동 지분으로 했으면 같이 동거하는 가족 하면은 되게 배우자라든가 자녀들이잖아요. 같이 나와서 일을 하면 돼요. 같이 나와서 일을 하면. 근데 만약에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주소지가 동거하지 않고 다른 데 가 있어요. 독립해서 나이가 먹으면 다 독립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개인 단위 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소득세는 원천징수를 한다는 거예요. 자, 원천징수는 뭐냐면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받는 자에게 조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를 대신해서. 네. 국가를 대신해서 징수해가지고 국가에 납부해요. 네, 원천징수.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자소득을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있는 이자소득. 아마 여러분들이 은행에 1년짜리 정기예금이나 이런 거 또는 몇 년짜리 정기적금 같은 걸 들었다가 만기가 되어서 찾아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찾을 때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 얼마를 공제하고 돈을 준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그 은행이 그 세금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공제한 돈을 나중에 세무서에 납부를 합니다. 은행이. 나 대신 납부해줘요.
그게 이 제도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받는 자에게 조세를 징수했다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다 납부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국세는 세무서에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다 납부를 하죠. 이자소득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근로소득도 그래요. 우리가 급여를 받는 소득이 근로소득이잖아요. 회사에서 세금을 다 공제하고 준단 말이에요. 그 회사가 그걸 갖는 게 아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이런 제도를 원천징수. 네. 자, 원천징수에 대한 추가적 설명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미리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원천징수의 유형에는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고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납적 원천징수라는 것은 일단 원천징수를 하고 나서 확정신고할 때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가지고 다시 한번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계산을 하는 것을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일단 원천징수에서 내고 다른 소득하고 나중에 합산해가지고 종합과세 할 때 원천징수 할 때 세금 냈는데 왜 또 세금 내지? 안 내요. 또 내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계산만 해. 그래가지고 이 원천징수에 또 했을 때 냈던 세금을 공제해요. 기납부세액으로. 나머지만 내면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었어요. 원천징수할 때 의무가 끝난 것이 아닌 것이 예납적 원천징수고, 완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는 겁니다. 그 뒤에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가지고 종합과세 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소득이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느냐? 예를 들자면 복권 당첨금이 있는데요.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거든요. 복권 당첨금이라든가 또 경마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마장에서 막권을 사가지고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권 10,000원짜리를 샀는데 그게 나중에 상금을 500만 원을 받았네? 그러면 490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죠. 이거 기타 소득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원천징수하고 끝. 다른 소득하고 나중에 종합과세할 때 합치지 않아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완납적 원천징수가 무엇이 있는지 이제 차차 아시게 될 겁니다. 세부적인 것을. 자, 그래서 소득세는 원천징수라는 것이 있는데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다. 네. 그 다음 5번째요. 인적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물세라 해가지고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세금이죠. 반면에 소득세는 인세라고 합니다. 인세. 인적공제를 적용한다 해서 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이었어요. 10%. 그런데 소득세는 누진세율. 누진세율 6%를 시작해서 최고 42%까지 7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인적공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소득세는 개인소득에 대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따라 개인별 부담 능력이 다르다. 소득세법은 이를 고려하여 소득에 대한 인적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소득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위해 누진세율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 표를 이제 뒤에서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얼마까지는 6%, 가장 낮은 세율. 또 얼마부터 얼마 사이에 있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보다 높은 더 높은 세율, 또 더 높은 세율, 이런 식으로 소득 금액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6%부터 42%라고 했어요. 만약에 연간 소득이 1억 원이 넘으면 소득 금액이 1억 원이 넘으면 최고 세율은 42%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1억 원 곱하기 42%, 그래서 이 사람이 세금을 4,200만 원을 세금을 낸다? 이렇게 오해하면 곤란해요. 초과분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거니까 각각 다 6% 이하에 해당된 금액에 대해서는 6% 적용해주고 6% 초과 또 얼마까지는 또 12%를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단일세율을 바로 곱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소득세는 신고납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신고납세주의.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가 원칙이고요. 예정신고 때 개인사업자들은 고지납부를 하고 있죠. 고지납부. 네. 근데 소득세는 신고납세주의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소득세는 신고납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게 됩니다. 자, 소득세의 특징. 네, 6가지. 기억을 좀 잘 해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납세 의무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부가가치세하고 비교를 해보면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와 수입을 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부가가치세법은. 그렇죠? 사업자와 그 다음에 수입하는 자. 외국에서 수입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죠. 그러면 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어떻게 되느냐?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국내에 둔 개인이 거주자. 이 거주자는 무한 납세 의무가 있어요. 국내 소득이든 외국 소득이든 전부 납세 의무를 갖게 됩니다. 거주자는 외국에서 무슨 소득이 발생했다 해도 국내에다가 세금을 내야 돼요.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이 비거주자입니다. 거주자가 아닌 개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내에 주소가 없고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외국 사람들이죠, 대부분. 외국인들. 외국인들 국내에 주소 없잖아요. 네. 그리고 외국에서 와가지고 뭐 1년씩 이렇게 있는 외국인은 없죠. 1년씩 있는다든가 그러면 뭐 183일 이상이 되니까 그건 내국인으로 취급을 해요. 거주자로.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국내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어떻게 돼요?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있다. 우리가 거소라는 말은 여기 거소라는 말을 여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주소지하고 어떻게 다른지. 거소지는 주소지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은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 주소는 아닌데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상당 기간에 걸쳐서 거주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거소가 된다 이거. 우리가 농번기철에 외국 근로자들이 한국에 많이 와요. 그래서
그 농번기가 끝나면 다시 자기 나라로 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거소가 주소지가 없거든요. 그 정부들은 농번기 때만 와서 일하고 가니까 그 국내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그 세금을 내요. 그 농장 주인이 원천 징수하고 소득을 지불해야 돼요. 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주소지와 같은 장소가 어디냐 하면 그 농장에 농막 같은 게 있어요. 농장에 그런 데를 우리가 그 비거주자의 거소지다 이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장소를 거소라고 한다 이거죠. 자, 주소의 판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을 하는데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이와 같이 네 가지로 해당이 되면 네 가지 중에 해당이 되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첫째,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 이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걸로 보겠다. 두 번째,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에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자는 주소가 국내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주자는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 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네. 그래서 우리 내국 법인의 그 근로자인데 미국이라든가 또는 중국이라든가 이런 해외 현지 법인에 파견 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파견 근무 끝나면 다시 국내에 돌아오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거주자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 해외 대사관이나 해외 영사관에 나가 있는 그 외무 공무원들 이 사람들도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법인이 아닌 단체도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법인세니까 법인이 아닌 단체라는 건 뭐냐면 법인은 아닌데 소득세를 그러니까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런 단체에는 소득세를 과세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향후회라든가 무슨 동창회라든가 이런 단체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회나 동창회가 어떤 수익적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런데 어떤 수익이 발생한다든가 이러면 과세를 납세 의무가 있게 된다 이거예요. 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이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경우에는 1.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법인이 아닌 단체 소득세법 적용을 받는다 이겁니다. 법인이 아닌 단체의 구체적인 과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 그 동창회의 구성원 간의 이익의 분배 방법이나 분배 비율이 그 회칙에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면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이럴 때는 그 동창회의 개인별로, 이거는 구성원별로 과세한다. 즉 개인별로 과세하게 되고요. 그 밑에 거는 구성원 간의 이익의 배분 방법이라든가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또는 확인할 수도 없어요. 이럴 때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고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서 과세합니다. 즉 단체에게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아닌 단체도 납세자가 된다. 이거 소득세의 납세자, 납세 의무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 비거주자, 그리고 누가 있어요? 법인이 아닌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세의 과세 기간과 납세지를 알아볼게요. 네. 소득세의 과세 기간과 납세지. 자, 부가가치세처럼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원칙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이 하나의 과세 기간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중간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도 개인이 사망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짜까지를 과세기간으로 간주합니다. 아니면 외국으로 이민을 떠난 경우, 출국해서 비거주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국내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이민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1월 1일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고 과세하게 됩니다. 1월 1일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과세기간 원칙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그러면 세금을 내는 납세지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납세지가 사업장별로, 사업장이 납세지가 되죠. 사업장이. 자, 소득세는 납세지란 납세자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법률관계의 이행장소를 결정하는 장소적 기준을 말하는데, 납세지는 납세자의 신고, 신청, 청구 및 납부 등의 행위에 상대방이 되는 과세관청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된다. 그러면 어디란 얘기냐? 자, 내국인, 거주자는 주소지가 납세지예요. 주소를 대신할 수 있는 거소가 있다. 그럼 거소지가 주소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납세지가 된다. 개인의 주소지. 네. 그래서 개인 사업자들은요, 사업장이 여기에 창전동에 있고 주소는 부바르비 주소다. 그러면 이 사업 소득에 대한 그 고지나 이런 것이 주소지로 나와요. 주소지로. 그 다음에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어디가 되느냐?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괄호 속에 있는 내용 읽어볼게요.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가 된다. 그러니까 비거주자라는 것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업자인데, 만약에 비거주자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업장이 주소지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고요. 그것이 그래서 납세지가 되고, 개인의 경우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국내에 와서 어떤 근로소득을 했다 그러면 원천소득이 발생한 장소, 자기 직장이 되겠죠. 그 직장이 납세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소득세의 개념을 정리했어요. 115페이지까지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를 6가지로 나누어서 2배사 근연기로 나누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열거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득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주 1번부터 그냥 쫙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앞에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자 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이자 소득은 어떻게 되느냐? 이자 소득의 범위는 여기 1번부터 9번이 이자 소득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두 번째,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이게 가장 일반적인 이자 소득이죠. 우리가 누구나 경험해 볼 만한 이자 소득은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에 대한 이자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이자 소득.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 또는 신용 부금으로 인한 이익. 네 번째,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직장공제회의 초과 반환금. 이자 소득의 범위가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예. 뭐 저축성 보험이라든가 이런 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대충 알 거예요. 자, 여기 직장공제회라는 게 뭐냐면 이게 규모가 있는 직장 같은 데는요, 직장인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그게 직장공제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를 받으면 공제를 합니다. 그 협동조합비를. 그래서 만약에 매월 급여에서 5만 원씩을 만약에 직장 공제의 회비로 뗀다 그러면 그것을 그 직장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해요. 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투자도 할 수가 있고 어떤 다른 사업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 직원이 그 회원이 말이죠.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은 직장 공제에 그동안 두었던 거 있죠.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서 이익도 발생했으니까 그 이익을 붙여서 돌려줘요. 그러면 내가 공제에 불입한 것은 200만 원인데 퇴직할 때 받아 나오는 것은 얼마 받았느냐? 만약에 50만 원을 받아왔다. 그러면 이 50만 원이 이익이 되는 거죠. 여기 반환금, 초과 반환금이 되는 거죠. 초과 반환금. 이게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이에요. 자,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을 이렇게 제가 길게 설명하느냐? 이게 우리 이론에서 보기로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거. 예. 좀 기억 잘 해보시고.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것도 보기에 잘 나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말이 좀 어렵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영업을 해서 이익을 본 게 아니라 비영업 방식으로 이익을 봤다. 어떻게? 그래요. 이자 방식으로. 그 뭐냐면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겁니다. 대여금.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구를 제조하는 제조업에서 가구를 만들어서 팔아서 이익을 내는 것은 그건 영업의 이익이에요. 영업을 통한 이익. 근데 가구를 만드는 제조업인데 거래처가 돈 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 회사 좀 여유 자금을 돈을 빌려줬어요.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에요.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이게 이제 포괄적이라는 거죠. 쭉 열거를 하다가 다 열거하기 복잡하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러한 소득과 성격이 유사한 것은 다 이자소득으로 본다 이거예요. 9번 위의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도 이자소득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파생상품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종류의 이자 소득이 파생되어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소득이 있다면 그것도 이자 소득으로 그냥 간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포괄주의. 자, 이자 소득에서 직장 공제회하고 비영업 대금을 좀 기억을 좀 잘 해주시고요. 여기 비과세 이자 소득 좀 잘 기억하십시오. 비과세 이자 소득이라는 것은 과세하지 않는 겁니다. 네, 공익신탁법에 따라서 공익신탁된 거의 이익. 네, 공익신탁.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예,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2020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연장이 돼. 농민들에게 주는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 단위 농협에서 이런 그 상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천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비과세 이자 소득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가 있어요. 얼마까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인,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비과세 종합저축. 그래서 노인의, 지금 현재는 이 노인이라 그러면 우리 이자 소득에서 노인은 65세, 만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 65세 이상인 노인이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면은 연간, 1인당 5천만 원 이하에서는 만기 때 이자에 대한 이자 소득을 과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이가 64세 때 내가 가입을 했었다. 그러면 나중에 65세 만기 되면 다시 가입을 하면 비과세로 5천만 원까지는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과세 이자 소득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우리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가 있어요. 수입 시기는 일반적으로 뭔가요?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수입 시기죠. 그런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요.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는 기명채권이라고 해서 채권의 이름이, 채권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채권, 기명채권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 그 약정일이 그냥 수입시기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무기명채권은 지급을 받은 날, 원칙이죠. 지급을 받은 날. 근데 기명채권은 약정이 된 날, 약정에 의한 지급,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의 예금들,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부금 같은 거. 이거는 이자를 실제로 받는 날이 수입시기입니다. 네. 나머지 뭐 특약 이런 거는 다 뭐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것은 지급받는 날이다. 통지예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통지예금. 이건 인출일이다. 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계속 나오는데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차익. 네, 뭐 이것도 말도 어렵지만 이것은 결론적으로 그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이 됩니다. 매매차익이니까 매도한 날짜가 수입시기가 돼야죠.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저축성 보험이 만기가 되면은요, 만기 때 이
보험금을 돌려준다는 게 있어요. 보험금을 돌려준다. 그게 이제 저축성보험의 보험 차익인데,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이 바로 수입 시기가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해지하게 되면 해지일이 수입 시기가 되겠죠. 직장 공제의 초과 환원금은요, 돈 받는 날이에요. 이것도 지급일. 대부분 다 지급일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이자 지급일입니다. 근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실제 그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약정에 의한 지급일, 이런 걸 적용합니다. 이자 지급일이 약정이 없으면 이자 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총수입 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일, 그러니까 약정이 없다 그러면 그 이자 실제 지급일이고,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수입 시기가 된다.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등의 상당액,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이 되고요. 또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에 상속이 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수입 시기가 됩니다. 유사한 이자 소득 등 결합 파생 상품의 이익, 약정에 따른 상환일이 수입 시기가 되고,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다. 네, 여러분 여기 수입 시기가 10가지도 넘게 나열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죠. 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소득세의 수입 시기에 대해서 문제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나오는데 나오면 눈치껏 답을 찾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다 암기해서 공부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입 시기는 한번 읽어보고 나서 감으로 찍으면 대부분 맞는다. 잘못된 거 찾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다 외운다는 것도 이건 참 좀 무리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자 소득에 대한 얘기했어요. 이자 소득.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소득이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이 배당 소득 정리하고요. 배당 소득과 이자 소득을 결합해 가지고 그 뒤에 보면은 이 금융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이라든가 종합과세 여부에 대한 것이 나와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는. 그래서 자, 이자 소득과 유사한 배당 소득 다음 시간에 여기 117쪽 배당 소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